안녕하세요. 세대공감 토크파티 해피투마로우 시즌2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간자 신문에 상당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60대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취업자 수를 앞질렀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보도인데요. 이게 그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령층이 사회의 새로운 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과거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던 건데요. 좀 험하긴 하지만 늙으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품위 있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은퇴 후 재취업 비법 토크파티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시기 어려운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 파트너즈 김형래 상무십니다. 김 상무님은 증권업계에서 20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이른바 잘나가는 증권맨이었는데 이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으로 저걸 옮기면서 현재는 시니어들을 상대로 다양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년 이후에 무엇을 할까를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형래 사모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시니어 파트너즈에 근무하는 김형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 같지만은 저는 전혀 새롭고 재미있는 얘기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아마 바깥 풍경은 이렇게 유원지에서 내다보면 그윽하게 불빛이 있는 그런 광경이 보이는 저 전망대에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년 이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보이는 미래를 과연 어떻게 조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먼저 정년 이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그 이유 7가지를 먼저 짚어가고자 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될까? 자,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됩니다. 왜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될까요? 60세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친구가 5년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친구는 60세 이후에 매월 200만 원씩 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생활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1억 원의 돈이 다 소진되는 기간이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5년 뒤에 친구를 만날 때 이 친구는 돈이 하나도 없는 적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B는 5년 동안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하고 그리고 5년 뒤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돈은 1억 2,763만 원이 됩니다. 이 친구의 돈은 계속 늘었죠. 그리고 이 1억 2,763만 원 이걸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니까 소진 기간이 11년 2개월. 60세가 됐던 친구가 5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뒤에 5년 뒤에 친구 A는 행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자산을 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소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정말 영웅상품입니다. 그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깟 월 120만 원짜리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딜 가나 12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벼울까요? 자, 120만 원이 지금 현재 금리가 2%로 계산할 때 7억 2천만 원이 있어야 한 달에 120만 원씩 이자를 줍니다. 앞으로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또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 1%로 떨어질 경우에는 14억 4천만 원이 있어야 한 달에 12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 원 일자리는 금리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가치에 위력을 더하게 됩니다. 이 120만 원의 가치는 일자리의 가치는 저금리일수록 분명히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특히나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까지 사회에 진출해서 겪었던 경험이나 지혜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단단해지십니까? 그런데 경쟁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이 박혀져 있는 이 많은 로고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얕잡아 보는, 그래서 어느 나라 거라면 절대 돌아보지도 않는 바로 중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열 몇 개 되는 이 회사가 전부일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제공했던 리무진이 바로 이 홍기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리무진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대표했을 때, 국빈 방문으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차를 의전 차량으로 내놓았을까요? 아깝게도 우리나라 자동차가 아닌 벤츠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그렇게 잘 만들고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는 48개 완성차 생산이 우리나라와 경쟁을 나란히 할 정도로 엄격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험과 지혜가 충분히 재활용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명 70 플러스 세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평균 수명도 있지만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세대가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1953년도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처음으로 정년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수명은 65세였습니다. 그거는 돌아가실 나이고 건강한 수명은 55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년은 바로 건강 수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일하기에 너무 젊습니다. 매년 4개월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본다면 이것이 바로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생존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나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 로마 시대 때 생존축을 보게 되면 밑으로 축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환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환갑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불과 16%에 불과했습니다. 잔치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이 미국의 경우 1900년대에 있는 곡선을 보게 되면 60년대 생존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56%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곡선이 1960년대에 올라가니까 80%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99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프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수명이 100세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점점 120세, 140세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현재 50세 퇴직을 가지고 옛날에 그 시절에 로마 시대 적과 같이 이제는 일 다 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5번째 이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를 부르는 유럽. 지금 현재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럽에서는 청년 실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절에 바로 조기 퇴직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네덜란드에서는 나이 드는 것이 장애라고 얘기를 해서 장애연금 활용을 해서 퇴직을 유도했습니다. 빨리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라. 그런데 지난 2001년에 고덴버그 회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도 2017년에 닥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이 되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연령의 인구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 2017년이 되면 1살부터 14살까지 유년기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년기 인구보다 줄어드는, 그래서 노년기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 심각해지는 상황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를 초과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기 퇴직했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폐지를 합니다.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정년까지 일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65세 이전에 퇴직할 때마다 연금액을 3.6%씩 감액을 합니다. 징벌적으로 퇴직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고령화가 늦게 됐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러한 미래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닥치는 것을 예상한다면 적어도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경력 곡선이 바뀌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전통적인 경력 곡선은 평생 직장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3, 40대부터 시작돼서 60대까지 이어지는 소위 일자리에서의 경력 곡선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정년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린다 그레턴이 썼던 더 시프트, 일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직업이 점철돼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다녔던 증권회사의 직장을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직장에서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직종에서 전혀 다른 역할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몇 번이고 새로운 일을 만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이유를 들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자리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은 내 자리 일자리 뺏어갔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일자리 갈등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시니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들은 경험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과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린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취업준비생입니다. 보험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근무 경험이 있는 분에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젊은 분이 컨설턴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 근무했고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20년간 근무하고 임원으로 퇴직한 경력자입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20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 이것은 시니어들. 그러니까 정년 뒤 이후에 보험회사라고 하는 근무처를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커리어 멘토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커리어 멘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취업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직접 생생하게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자, 이게 젊은이들하고 일자리가 경합이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틀에 박혀 있는 청소년, 보통 오닥구나 히키꼬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피로를 느끼는 분, 마음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분, 그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고 응대하는 마음 케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연재하고 있는 조선닷컴에다 매력적인 정신대화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조선닷컴에 200여 차례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정신대화사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정식 직업으로 채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한번 볼까요? 좀 험악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혼합시다. 그래요, 이혼해요.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낳는 부분들은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거리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누가? 요새는 서로들 이 아이들을 밀어냅니다.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제2의 결혼을 위해서 이 아이가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정하거나 사회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어서 이 아이를 잘 사회인으로서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일자리가 바로 필요하겠죠. 바로 이것이 양육 코디네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직업인데 이것도 결국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있고 어린이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니어의 경험이 필요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은 가눌 수 없는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탄생과 죽음에 대한 경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겪고 넘어가는 일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예를 들기에 죄송하지만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인데 단 2세대 가족, 그 중에서 자식이 세상을 떠나거나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낼 것입니까?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 바로 사별 극복 상담사라고 합니다. 슬픔을 줄여주는 사람.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슬픔을 충분히 극복해줄 만큼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여기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니어에 적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꼬마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계탕을 끓여줍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 1, 3세대가 만났을 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영화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1, 3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면 늘상 가까웠던 사이라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조선 유도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 또는 한국에서는 격대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 소위 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분들,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시니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일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강사가 되어서 새로운 일에 투입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은퇴 준비를 위해서 라이프 모델링 또는 리스타트 강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시니어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경험해 본 분들이 은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시니어 리스타트 강사입니다. 저희 시니어 파트너즈에서는 이 시니어 리스타트 강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재훈련 받아서 훈련 현장에 가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해보자. 꼬마가 무언가를 물고 힘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할까요? 에그머니나 전깃줄을 지금 현재 물어 뜯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심각한 일을 볼까요? 어린이를 씻기는데 세차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시는 이렇게 하면 나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런 설명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유아 안전장치 설치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시니어들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표정이 약간 좀 정상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다른 아이를 볼까요? 우리의 자립을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은 왜 이런 평범하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장이,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이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돌보기까지 부모들은 일자리에 나가고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시니어들의 지혜가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있네요. 샘이라고 하는 이름의 강아지인 것 같은데 1984.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묘비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묘비인데 애완동물 장의사라고 하는, 지금 현재 애완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가족과 같이 가까운 데서 충분히 대접을 받고 있고 또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받고 있는 부분들, 이 동물들의 장례를 준비한다면은 경험 있는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엄마 솜씨만 못하지만 그런 대로 먹을만 하다라고 하는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눌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낯선, 엄마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많이 든 분이 음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한테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충수염에 걸렸습니다. 맹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엄마가 간호하러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이 아이들 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바로 딸기는 일주일 내에 모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아이들이 어떻게 딸기를 수확하겠습니까? 그리고 딸기를 수확해서 장에 내다 팔아야지 1년 농사가 될 텐데, 바로 이 도르트 헬퍼라고 하는 마을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만 있어서 농사를 짓는 곳들이 많습니다. 농산물들은 이름하여 생물입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그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 일들을 바로 해야 됩니다. 농사일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요리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경험의 집합제인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마을 도우미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농촌에 가서 여름에 농활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가서 며칠 동안 도와주고 오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상치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렇다면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정도 없이 가서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정기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경험에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았다가 필요할 때 투입이 돼서 이런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을 도우미와 같은 일들은 시니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니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 과연 정년 이후에 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뒤이어서 젊은이들과 갈등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유원지로 가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들이 전개될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보이지 않네요.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행복해질 때까지 저희 시니어 파트너즈는 시니어들의 행복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경험과 지혜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년 이후에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마철입니다. 마른 장마에 며칠 동안 그래도 비가 와서 해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정년 이후에 생활도 이렇게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듯이 새로운 단비를 맞고 희망적인 날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매 상무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은퇴 후에 그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그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군요. 그리고 또 이게 전문적으로 또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김영래 상무님 그 강연을 들으니까 그 프랑스의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있었던 그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노인이 한 명이 죽는 것은 큰 도서관이 하나 불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지혜와 경험, 이것은 상당히 좀 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또 시니어가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히 좀 눈을 빛내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재취업을 또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강사님의 그 강연이 끝난 후에 토크파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준비된 시간에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는데요. 이 재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만나보셔야 될 그런 멘토입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김동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장께서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준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재취업에 성공하기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1977년도에 개봉한 메가더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음악의 신사 그레고리 팩이 주연을 했었죠. 메가더가 1950년에 한국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당시에 메가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당시 메가더 나이는 71세였습니다. 굉장히 고령의 나이죠. 그런 고령의 나이에 인천 상륙작전 같이 중요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메가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가더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육군 대장까지 올라가서 흔히들 그러듯이 57세 평이하게 퇴역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유능한 군인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61세에 다시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동종업계 재취업입니다. 재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재취업할 때가 재밌죠. 육군 대장으로 퇴역을 한 메가더가 육군 소장으로 계급을 낮춰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눈높이 조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니까 결국은 65세에 5성 장군까지 올라갑니다. 퇴역할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72세까지 아주 역량 있는 그런
군 생활을 하다가 72세에 완전히 퇴역을 하게 됩니다. 자, 메가더의 외기를 왜 드리나 하면 제가 많은 중장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재취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놈의 나이다. 나이 때문에 이게 재취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딜레마를 파괴시킨 굉장히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메가더의 예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재취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몇 가지 알아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과연 지금 중장년들의 수급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배웠죠. 제일 첫 장에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 몸값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며 과연 재취업이 얼마만큼 용이할 것이냐? 수급 상황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중장년들이 얼마만큼 지금 많이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우리가 50대의 지금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5년에서 63년생까지를 얘기하죠. 전체 인구가 712만 명이고 전 인구의 14.6%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들 중에 임금 근로자는 312만 명입니다. 한 해에 약 30만 명이 집단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으로 다 흡수되지 못하고 창업 열풍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35%가 창업주의 35%가 50대입니다. 그리고 현직의 헤드헌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퇴직 임원들의 이력서가 한 3배 정도 더 늘었답니다. 굉장히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뭔가 중장년을 지원하는 시책을 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에 7개, 지방에 21개 해서 전국적으로 28개의 중장년 일자리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은 중장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수요는 어떤가?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전체 취업 공고 중에 10년 이상 경력자를 뽑는 채용 공고는 1.7%였습니다. 100개 중에 2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적게 뽑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두 번째로 중소기업 임금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부분의 재취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기업으로 재취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재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50, 즉 절반 수준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왜 중소기업은 이렇게 임금을 적게 주는 거야? 그런데 중소기업도 할 말이 있죠.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그의 3분의 1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인적 인프라에다가 뭐 설비, 규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임금을 높여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취업하기 전에 내 상품 가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통 입사를 해서 대리까지는 월급만큼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나 트레이닝에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대리에서 임원 달기 전까지, 부장까지는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회사에 기여를 합니다. 임원분들은 회사에 기여하는 게 없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임원분들도 훌륭하게 회사에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너무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상 측면이 고려됐다고 보고 봉급 대비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고참부장, 저 빨간 선에 있는 고참부장 선에서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생애 최고 연봉을 받고 계신 시점이죠. 생애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데다가 본인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기여를 하고 있어. 나는 그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서 동종업계로 취업을 한다면 이런 기여도나 연봉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전직 쪽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취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네 번째, 공백기를 줄여라.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취업 가능성도 떨어지고 기대 연봉도 떨어집니다.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는 케이스가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을 할 때는 어떤 안정성이나 뭐 정규직, 계약직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공백기를 최소화시키고 어떤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왔어요. 충청도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서 연봉 3천만 원에 오라고 하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반값에다가 식대, 그 다음에 주말이면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걸 다 따져보니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 돈을 받고 내가 충청도까지 가족과 떨어져서 가야 되겠냐? 자,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유효화를 불문하고 가십시오. 그거를 안 가고 계시면 나중에는 취업 가능성이 제로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다행히 제 말을 듣고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셔서 6개월 만에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다른 직장을 잡아서. 지금은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아주 몇 년째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를 줄여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인생의 2막을 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동종업계나 이런 쪽으로 재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프로스트가 얘기했듯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갈래길을 놓고 지금부터 재취업에 따른 팁, 전직에 따른 팁을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팁 첫 번째,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라. 통계에 의하면 경력직 재취업의 60%가 인맥을 활용해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단어를 바꿔볼까요? 20년 이상 고경력직 퇴직자의 갈로프로는 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갈로 안의 숫자가 60보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년들이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 활용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입 아프게 왜 하시냐. 인맥 활용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해봤다. 그런 분들 중에 인맥 활용 충분히 하신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서너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게 끝입니다. 그건 인맥 활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명함집을 꺼내놓고 카테고리별로 본인의 전 직장, 거래선, 지인, 친구 카테고리별로 모든 사람들을 리스트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다가 낚싯대를 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취업 시장은 포인트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포인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그물을 여러 군데 놔야 됩니다. 최대한 이력서도 100군데 이상 쓰셔야 됩니다. 자, 인맥 활용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재취업을 위한 팁 두 번째, 히든 잡을 찾아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털 사이트를 보니 10년 이상 경력직 뽑는 경우가 100건에 2건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뭐가 나오는 게 없다. 히든 잡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해외 무역 쪽에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코트라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아요. 건설 쪽에 경험자인데 건설 채용 전문 사이트를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잡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든 잡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과 관련 있는 사이트, 또 다양한 카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민간 잡포털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에 특화된 노동부에서 하는 희망넷, 또 저희 정경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등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들도 있죠. 인사장에 가보는 실무 카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1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우리나라 최대의 사이트입니다. 이런 쪽의 채용 정보, 그 다음에 링크나우 같은 인맥 네트워크 사이트의 채용 정보. 링크나우에는 헤드헌터들 80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1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재취업을 위한 팁 세 번째.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와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입사 지원 서류입니다. 입사 지원 서류는 우리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업무계획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력서는 칸만 메꾸면 됩니다. 별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중장년들은 자기소개서를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경력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어떤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중장년들은 경력이나 역량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경력 기술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계획서. 업무계획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나 하면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액션 플랜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창출하겠다. 그런 계획을 적는 겁니다. 그걸 적어서 면접 때 제출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업무계획서의 경우는 반드시 매번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타겟팅하는 회사에 적어서 간다면 큰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경력기술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경력기술서는 핵심 역량과 경력사항 두 가지로 나눠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역량은 한 3개에서 4개 항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경력은 성과 위주, 실적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뒤에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 4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개발 전문가. 본인의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팔까요? 이게 노궁기인데요. 굉장히 소형에다가 가격도 싸고 기능도 다양하고 좋은 물건이니까 사세요. 자, 리와인드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노궁기인데요. 먼저 이 물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기능도 다양하고 이 물건의 자랑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경력기술서도 처음에 본인의 정의를 내려줘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는 본인의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인성적인 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역량 중심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홍길동 씨가 그러든 임꺽정 씨가 그러든 변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인 점 말고 역량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경력입니다. 주요 경력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해온 담당 업무 최대한 간략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주요 성과입니다. 가급적 이렇게 박스를 해서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게 좋겠고요. 매출 신장률을 13%를 가져왔다. 캐시플로우 130억을 개선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성과를 기술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재취업을 위한 팁 3번째. 면접인데요. 면접은 최종 관문입니다. 면접에 대한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잘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중장년들한테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장년 분들은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아시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제 잘난 체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한 그 구직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면접을 갔는데 완전 최종 합격이 99.9% 된 거예요. 사장이 그 홍길동 씨 앞으로 이제 잘 같이 근무를 해봅시다. 그런데 끝으로 홍길동 씨가 보니까 우리 회사는 뭐 홍길동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회사는 뭐 모자라는 게 많죠. 뭐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이분은 이때 이제 말문이 터지신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ERP도 안 돼 있고 뭐 재고도 선입 선출이 안 되고 쫙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기분이 안 좋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떨어지셨어요. 이거는 뭐 청년들 같으면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가 중장년의 케이스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면접 쪽에 있어서 그런 쪽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전직입니다. 전직은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데서 다른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잡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나카무라 미츠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곱하기를 하면 승수효과를 내서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하겠지만 어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무런 준비가 없다. 그러면 기회 곱하기 제로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전직을 앞둔 우리 중장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2가지입니다.
자격증을 따든지 기술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민간 자격증은 아무래도 취업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취업 연계성이 높은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취미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데, 그럼 그런 자격증의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 사이트에 가보면 시험 정보라든지 그 자격증을 땄을 때 우대사항, 진로 이런 데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한테 유망한 직업을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직업상담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직업상담사냐? 직업상담사는 남들의 진로를 결정해주고 직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본인의 경력이 충분치 못하고 그냥 자격증만 따고 직장 경험이 없는 직업상담사,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풍부한 중장년들이 직업상담사를 딴다면은 충분히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어떤 각광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격증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내게 맞는 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찾자. 전직의 경우에는 뭐 본인 경력이 활용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자, 그럼 기술 교육 어떤 게 있나? 한국 폴리텍 대학의 다양한 베이비 부머 재취업 과정이 있습니다. 또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지자체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단기 과정들, 뭐 조경 관리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뭐 다양한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교육을 받으시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강이라는 북송대에 이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마천의 사기와 필적하는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서를 기술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7살 정도 때 일하라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가 큰 물독에 빠졌답니다. 중국은 물독도 굉장히 큰지 그냥 익사 직전에 있었답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어른들을 불러오고, 어른들은 야, 사다리를 가져와, 뭐 줄을 가져와, 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강이 7살의 어린 사마강이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장독에다 던진 거죠. 장독이 깨지고 익사 직전에 있던 친구는 살아났습니다. 자, 중장년 여러분들도 지금 장독을 깨야 될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장독을 깨야 되는데 장독을 깨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옆에 돌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이력서를 100군데를 내도 면접 오라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고 굉장히 좌절도 느끼고 실패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요. 바둑에서 가장 많은 최다승 기사가 바둑 황제라고 불리는 조은영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바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이창호, 굉장히 유명한 서봉수, 유창혁, 이런 기사들이 최다승 리스트에 목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다패를 한 기사는 누굴까요? 최다패를 한 기사들을 보면
최다승을 한 기사들이 최다패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것은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과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암만 어려움이 있고 그런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토크 파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또 적으셨던 그리고 관심이 있으셨던 것들 강사님들과 함께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실까요, 그러면? 예. 그 질문들 먼저 받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좀 궁금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서 바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상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 이런 책 쓰신 적 있으셨죠? 예. 저서 중에 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의 퇴직제도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잘 알고 계시는 토학문 격서를 쓴 최치원, 또 김유신 장군, 그리고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를 썼던 김부식, 이분들이 치사한 분들입니다. 네. 옛날부터 있던 퇴직제도인데 나이 70이 돼서 일자리에 물러난다는 뜻의 이름이 치사입니다. 근데 이 치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유치찬란한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은 나는 70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반전의 의미로 사실 책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게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런 좀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김동준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중장년층에서 취업 문의가 좀 많이 옵니까? 얼마나 좀 많이 오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회원이 지금 한 7,000분 되는데요. 예, 계속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4년 차에 이르는데 네.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취업자들은. 그래서 한 해 지금 늘어나는 속도는 한 회원 수가 한 해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정경련 외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28개소가 있고 지금 회원들이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네. 계속 지금 중장년 구직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장년층에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라고들 합니까? 예,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고 이제 어떤 구직자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제한이 없다고 공고에 나와 있어서 가보니 아니더라. 결국은 이제 본인이 경험칙상으로 보니까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거는 40대까지 얘기하는 거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이가 그런 어떤 장벽인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어떤 정부나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또 김상무께서는 나이가 또 지혜자 또 현명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중장년층에서 또 내세울 수 있는 또 비장의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지요. 여러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손을 드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받으셔서 조금 여유를 두시고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실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두 분의 강연이 보면은 약간 전문직 종사자에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려보기에는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이제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재취업이나 전직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어 보이는 분들은 일용직이나 비전문직에 이런 종사하시면서 좀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재취업이나 전직에 대해서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예. 센터장님께서, 예. 지금 현실을 보면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고경력자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는 상당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이니까 제가 질 낮은 일자리 그래서 단순 일용직이나 뭐 경비, 주차관리원 이런 쪽에 단순 노무직 쪽은 굉장히 50대, 60대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고경력자이지만 화이트 칼라들 이런 쪽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질문자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어쨌든 그런 고경력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재취업 팁이 있겠느냐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습니다. 취업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가시면은 그런 취업 알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에서 이력서, 경력기술서 그런 게 별로 필요치 않은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어떤 정부기관, 그런 고용지원센터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조기에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상무님께서도 첨언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그 나이가 들면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그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94년도에 핀란드의 일마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작업 능력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Work Ability Index라고 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과연 일을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측정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경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조사를 했는데 기계산업, 그 다음에 조선산업, 그리고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그때 당시 아마 주택공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20대부터 55세까지 나이대별로 과연 어떤 지수가 나올지 어떤 지표가 나올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무 직종에 계신 분들은 나이가 지날수록 경험과 지혜가 늘어서 작업 능력 지수에서는 가장 최고치를 퇴직할 때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산업이나 조선산업에 있는 분들은 어땠을까? 그분들도 역시 경험이 늘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그 연령들이 건강하게 계속 나이가 그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시점을 볼 때 이 관행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50대와 지금 현재 50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에서 채용할 때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계속 가면서 어떤 직종이든 충분히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인 경쟁력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군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영래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뭐 10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들어보면 아직까지 근데 국내에선 좀 생소한 직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뭐 조만간 그런 직업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구체적으로 한 언제쯤이면 그런 직업들이 국내에서도 좀 적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고용노동부를 주관으로 해서 해외 유망한 직업 관련돼서 50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뭐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뭐 어떤 부서나 다 관계없이
중장년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특히나 이 새로운 일자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실제로 2개, 그러니까 커리어 멘토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시니어 리스타트 강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니어 파트너즈에서 민간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이 과정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소득의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이 자존감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돼 있는 분들 그 외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별로 그 자격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뭐 올해나 내년부터는 일자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요가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실제적으로 수요 있는 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시장 조사도 또 있어야 되겠고요. 또 외국의 예도 봐서 부작용이라든지 또 발전 방향을 엄히 또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김동준 텐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년 정도 이제 중장년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기존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 중장년 분들도 소위 얘기하는 이제 취업 재수생, 삼수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회사를 골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백기가 길어지게 되면 취업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용 기업들이 오래 쉰 사람들을 뽑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이제 방지하자고 하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징검다리 전법인데요. 반드시 이 처음부터 정규직이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마지막 직장을 갈 건데 내가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게 본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자연스럽게 5년으로 이어져야지 처음부터 이제 어떤 기회가 안 그래도 많지 않은 기회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백기를 줄이기보다는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취업을 해서 재차 기회를 놓아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려보지요. 그 연장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치열하게 또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면접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패배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과거에 또 화려한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모멸감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치과에서 벗어나랍니다. 이제 중장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퇴직 이후에 갈 데도 없고 친구 사무실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도서관 가서 책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친구 모임을 가려고 해도 또 용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신이 치과를 하게 됩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늦잠 자고 밤늦게 TV 보고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면 또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죠.
이런 경우를 너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벗어나라. 그럼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집을 나가야 됩니다. 집을 나와야 됩니다. 집을 나와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소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있고 전국적으로 28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시면 여러 중장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PC나 이런 걸 통해서 입사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고정 출근을 하시면서 노려보신다면 그런 어떤 모멸감이나 이런 데서 빨리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도 이게 출근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것들, 좀 있는다는 것들 더 이제 치열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무님께서도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니어 파트너즈에서 운영하는 그 시니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yourstage.com. 거기에 보면 회원 구성비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인구의 성비는 뭐 거의 50대 50인데 회원 구성비를 보면 남성분들이 65%로 많습니다.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서 경험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위아래가 전혀 없는, 그래서 허벌판에 수평 구조도 아닌 상태에 남습니다. 이분들이 온라인에 많이 접속을 해서 동병상련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미나 관심 있는 부분들, 뭐 우리가 날마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극장도 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궁궐 관련돼서 궁궐 이야기라고 하는 클럽도 만드셔서 또 사진도 찍기도 하시고 또 취미나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관계, 뭐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거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를 계속 이어가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현역 시절에는 일의 중심으로 해왔다면은 일과 생활의 중심이 균형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질 부분이 있고, 사실 또 저희가 행태조사를 지금까지 2006년부터 경년으로 꼭 조사를 해봤더니까 나와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관계도, 인식도, 또 주거도, 또 생활과 레저, 많은 부분들이 건강,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셔서 고시 공부하듯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시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상무님께서 좀 즐겨라.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지금 우리 김 소장님과 김 상무님의 공통적인 조언은 여기 사람을 자꾸 만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취업도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감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예, 질문을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안경 쓰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뭐, 중장년 어떤 직장에 대한 얘기, 구직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중장년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노년에 대한 어떤 취업, 중장년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일은 이전에 그런 세대, 아직 몸에 힘이 있고 체력이 있을 때 무슨 일이든 해서 이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고요. 그럼 아직 그 이후에, 이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여든이 가든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본격적인 노년에 대한 어떤 취업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 노년도 일을 해야 되고,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여든부터 70까지 일하고 나머지 30년은 노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 이에 대한 어떤 준비, 그럼 이제 정경련이든 시니어 파트너스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또 실제로 지금은 여든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일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뭐 준비된 뭐 플랜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모두 다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예, 김상무님부터 예,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장년이라고 하면 이 중장년이 이 2012년 11월 달에 이 용어가 장년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55세부터 64세까지를 장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지금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게 노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보다도 이제 연령으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이후에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의 생계는 그 폐휴지가 하고 있다. 폐지 줍는 일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일자리라든가 기회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그 체력이라든가 또 하시는 일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자리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그 시야를 조금 넓혀서 뭐 해외 사례를 얘기하면 꼭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세 넘어서 현역으로 변호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월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연주가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못하고 중국에 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구당 김남수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1915년생이세요. 물론 이제 그분같이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줘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나이, 그러니까 환갑이라든가 진갑이라든가 하는 부분보다도 그분이 얼마만큼 체력과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수준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직종에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부분들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노력으로 우리가 그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도 10년 뒤에 65세 이상의 일자리를 폐유지가 감당하는 것들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예.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세대들이 주된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는 연령이 5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중소기업을 다니시든 대기업을 다니시든 주된 직장에서 이제 53세에 퇴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 유동적인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최종 은퇴하시는 나이가 70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방금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노년층의 어떤 일을 활력 있게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지금 그 통계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세대들의 어떤 옛날 같으면 70이면은 뭐 자리에서 잘 일어나시지도 못하셨겠죠. 그런데 70세에 은퇴하는 게 지금 일반적이라 하면 지금 현재 체력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 프레임이 짜져 있다는 얘기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이후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준비들은 돼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우리의 건강 수준이나 사회인식들이 바뀌어지면서 지금 70까지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80까지 이어지고 사실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회인식이 바뀌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에서 노년층들을 더 많이 흡수해 주는 것이 저는 그 바람직한 길이고 그런 것들은 사회인식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개선이 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80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뭐 그런 플랜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복지와도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가와 사회가 함께 또 나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밤이 깊었는데요. 이렇게
깊은 마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전문가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과 또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해피투마로 다음 시간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귀농과 귀촌 상당히 좀 낭만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상당히 또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달에 여러분들 5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우리말 중에 보면 문실문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나풀이 거침없이 막 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지금이 딱 그런 때죠. 8월, 7월.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모든 일이 문실문실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피투마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